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KMN 국방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의 6세대 전투기 F-47의 사업자로 보잉을 선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결정을 직접 발표하며 F-47 전투기는 가장 치명적인 항공기가 될 것이며 전례 없는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전투기의 시험용 비행은 이미 5년간 비밀리에 진행되었다고 밝히기도 했으며 2030년대 중반에 실전 배치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발표 이후 보잉의 주가가 소폭 상승하며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T-7 훈련기도 제대로 만들지 못한 보잉이 과연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적합한지에 대해 회의적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보잉이 제작 중인 미국의 차세대 고등훈련기 T-7A 레드호크 개발 초기에는 미래지향적 설계와 첨단 디지털 제작 방식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먼저 T-7A의 양산 일정은 기존 계획보다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예정됐던 양산 시점은 또다시 연기됐고 초도작전 능력 확보 시기도 2028년 이후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비행 제어 시스템 오류와 탈출 좌석 시스템 문제 등 치명적인 기술적 결함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윙락 현상처럼 조종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훈련기에서는 절대 허용될 수 없는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보잉에게 막대한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손실액만 약 13억 달러, 하나로는 1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리스크를 넘어 보잉이라는 세계적인 항공사의 신뢰도 자체에 타격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T-7A는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시제기와 추가 기체를 투입해 비행 시험을 강화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기술적 문제들이 빠르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상황 반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이런 틈을 타 급부상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산업 KAI의 TF-50입니다. T-7A가 흔들리는 사이 미국 해군은 자국 훈련기 사업에서 TF-50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TF-50은 이미 다수의 해외 수출 실적과 실전 배치 경험까지 갖춘 기체로 T-7A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기 시장에서도 글로벌 스탠더드가 된 TF-50 플랫폼은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고 세계 최강 미군조차 그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잉이 과연 6세대 전투기를 무난히 개발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오히려 한국 KF-21 전투기의 6세대 진화가 더 빠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순수 국산 기술로 만든 첫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는 5세대에 가까운 4.5세대 전투기입니다. KF-21 전투기는 2022년 처음으로 날아올랐으며 2023년 1월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였습니다. 한국산 전투기가 음속을 넘어선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초음속 전투기는 아음속보다 세밀한 동체 설계가 필요하고 첨단 장비도 갖춰야 하는 만큼 개발 자체가 어렵습니다. 베테랑 시험비행 조종사들은 KF-21 시제 1호기부터 초음속 비행을 넘어 현재까지도 고군분투하며 한국산 KF-21 전투기를 극한까지 내모는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비행 조종사는 일반 조종사는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는 비행을 합니다. 속도를 거의 0에 가깝게 줄여 동체가 균형을 잃게 한 후 다시 속도를 올렸을 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본다거나 엔진이 과열돼 꺼야 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공중에서 엔진을 껐다 켜기도 하고 항공기를 지상 3000m 상공에서 순간적으로 150에서 300m까지 하강시켜 자동 상승 장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실제 전투 상황에서 비행기를 몰 조종사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의 안전을 담보로 비행하며 KF-21 전투기의 성능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증이 진행되는 지금 실전 배치도 되지 않은 KF-21 전투기는 이미 세계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KF-21 사업 초기 해외 전투기 개발 유수 업체는 KF-21 전투기 개발 계획을 기적에 기반한 일정이라고 할 만큼 무리한 계획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지연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많은 외신들이 경과의 놀라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 전투기 강국들도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착수한 이후 실전 배치까지는 15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개발 일정은 10년 이내로 설정되어 있으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 매우 안정적입니다. 만약 이 흐름대로 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한국은 기존 선진국들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전투기 개발을 완성한 국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처럼 숨막히는 일정 속에서도 기술진들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각 단계를 수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차세대,
즉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들까지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텔스 기술부터 국산 엔진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한국형 전투기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형 보람의 전투기, 즉 KF-21의 스텔스 기술이 단계적으로 진전을 보이며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KF-21 블록1은 4.5 세대급 기체로 최종 성능 개량 단계에 있으며 2028년을 목표로 블록2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기만 해도 세계 각국은 한국이 과연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신형 스텔스 소재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기술 자료를 공식 발표하자 많은 국가들이 그 기술력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5세대를 건너뛰고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현실적인 전략을 통해 4세대와 5세대의 기술을 착실하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단순한 추격자가 아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기술 리더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럽 일부 국가들은 한국의 방산 산업과 KF-21 개발 속도에 대해 뚜렷한 견제 심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짧은 기간 내에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자 자국 전투기 산업의 입지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KF-21이 수출 경쟁에서도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유럽의 전투기 제조사들은 내부적으로 한국의 행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방산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며 전투기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한 걸음씩 축적된 기술과 성과는 머지않아 전 세계가 인정하는 독자적 전투기 체계를 완성해낼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차근차근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이 이에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인민일보는 제20 전투기 기술 수준을 자화자찬하며 최근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무기 기술력을 과소평가하더니 이제는 KF-21 전투기 이륙 비행 과정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발전해온 한국의 기술 성장으로 인해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급격히 줄여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연일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성과에 군사 부분에서는 세계 최강이 확고한 미국조차도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 인민일보와 일본 대형 우익 언론인 요미우리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술 발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미국산 전투기 기술력을 훔쳐온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시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전투기 발전 속도를 운운하며 기술력이 뒤처진다고 비웃었습니다. 특히 전세계가 6세대급 전투기 개발에 돌입하는 지금 한국은 이제야 5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면서 그것조차 단번에 만들어내지 못하고 4.5세대부터 만드는 모습이 우습다며 역시 전투기 후진국답다고 조롱하기 바빴습니다. 일본은 본인들은 기술을 축적해 이미 6세대 전투기인 F3를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엄청나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자체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한 일본은 결국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GCAP 프로젝트에 합류했지만 세 나라가 뭉쳤다고 해서 마법처럼 기술이 생기는 건 아니었습니다. 일본 내 군사 전문가들조차 아니란 선택이었다는 평을 내리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만든 4세대 전투기는 F-16의 복사판이라는 조롱을 받을 정도였고 성능은 비슷하거나 떨어지면서도 가격은 3배에 달했죠. 그와 협력 중인 영국과 이탈리아도 유로파이터 생산 중단 위기를 겪었을 만큼 신뢰도는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GCAP의 전투기 개발은 아직 개념조차 명확히 잡히지 않았고 실질적인 기술 진척은 거의 없습니다. 일본은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외국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 GCAP에 참여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미 일본이 GCAP에 투입한 50조 원 이상의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성과는 보이지 않죠. 만약 일본이 이 프로젝트에서 빠진다면 남은 국가들이 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처지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비용입니다. 일본은 F3 전투기 100기를 생산하겠다고 했지만 대당 개발비가 5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건 미국의 F-22 전투기보다도 비싼 수준인데 정작 성능은 F-22 랩터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점에서 수출 경쟁력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과거 공동개발에서도 핵심 비행 제어 기술을 받지 못해 손해만 보고 끝난 전례가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FA-50 전투기를 자체 설계했고 현재 개발 중인 KF-21 역시 주요 부품을 수입하더라도 기체 설계부터 기술 개량까지 전부 독자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의 기술력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2016년부터 무인기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연구는 거의 전무했습니다. 미국조차 일본의 기술 정체를 지적했으며 일본 내부에서도 무인기 국산화와 수입 논란만 계속되었죠. 현재는 일본 내 군사 전문가들조차 무인기 개발은 사실상 포기 단계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냉정히 보면 일본은 아직 제대로 된 5세대 전투기도 개발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6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나선 셈입니다. 기대와 현실의 간극은 점점 벌어지고 있고 천문학적 예산만이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무인기 기술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으며 스텔스 유인기와 스텔스 무인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스텔스 기술 개발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노루페인트를 비롯한 민간 기업과 협력해 1999년부터 스텔스 기술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개발을 진행하여 2008년 비로소 스텔스 성능 실험을 통과, 결국 스텔스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국산화했던 기술은 대한민국 5세대 전투기 개발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한국형 KF-21 보라매에 탑재되는 스텔스는 전파 흡수 기능을 갖추었으며 이 덕분에 피탐지율 자체가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KF-21 전투기를 완벽한 스텔스기라고 표현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4.5세대급인 KF-21 블록1 전투기만 제작되었기 때문이죠. 블록1의 경우 무장체계를 주요하게 다루어 제작하였기 때문에 5세대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5세대급 전투기인 F-35 전투기와 비교해보아도 스텔스 성능은 아쉽죠. 하지만 이 말이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이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뜻은 아닌데요. 세계 최강이라고 손꼽히는 스텔스기인 F-22 랩터나 F-35 전투기에 비해 스텔스 성능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지, 주요 군사강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사용하는 전투기들과 비교하면 뛰어난 스텔스기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개발해낸 스텔스 소재는 미국 로키드 마틴에서도 협력을 요청할 만큼 놀라운 성능을 자랑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한국이 개발한 소재를 전투기에 완전히 적용시키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는 향후 블록2에 적용시키기 위해 꾸준히 개발 중이며 결국 KF-21 전투기는 고성능 전투기로 성장할 것이라고 미국과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때 일부에서는 한국이 5세대 전투기의 장벽을 넘는 건 무리일 것이라는 비관적인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은 스텔스 기술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뤄내며 그러한 회의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기술의 핵심은 적의 레이더가 송신한 전파가 수신기에 도달하지 않도록 회피하거나 흩어지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 원리는 마치 박쥐가 초음파를 이용해 물체를 식별하는 방식과 비슷하며 전파를 교란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반사시킴으로써 탐지를 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최근 들어 스텔스 설계를 지원하는 컴퓨터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곡선 형태의 기체 외형을 유지한 채 레이더 반사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고, KF-21 역시 RCS 실험을 기반으로 스텔스 효과를 극대화한 형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시스템은 스텔스 전투기에 적용 가능한 초소형 저피탐 안테나, 즉 컨포멀 안테나 기술 개발에 완전히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전까지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은 해당 기술의 수출 제한을 걸어 한국이 직접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우리 손으로 자체 개발에 성공하며 전투기 시장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컨포멀 안테나는 기체 외형에 밀착되는 형태로 설계되며 적의 레이더파가 기체에 닿았을 때 반사 면적을 최소화해 RCS 값을 줄이고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일반 대중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KF-21의 스텔스 기능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존 무기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통신 장비조차 이 기술을 활용하면 스텔스형 무기체계로 변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불과 20년 만에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비행시키는 데 성공했고, 이제는 스텔스 항공기 설계부터 RCS 감소를 위한 메타물질 기반 시뮬레이션 기술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주변국들의 경계와 질투를 자극하기에 충분하며 우리 국방기술의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의 스텔스 성능 검증을 위한 컴팩트 레인지까지 구축했고 반사파 분석 시스템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블록3로 불리는 KF-21 스텔스 모델과 관련해 계획이 공개되었으며 항공엔진 기술 개발에 대한 논의도 점차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그토록 권하던 항공기 엔진 기술은 오랫동안 미국을 비롯한 소수 국가들의 전유물이었고, 다른 나라들은 감히 접근조차 어려웠던 분야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그 영역에 당당히 뛰어들어 빠른 속도로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군사 강국들뿐 아니라 기존의 한국 무기 기술에 관심조차 없던 나라들까지 이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기술진은 5,500파운드급 터보팬 제트 엔진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인 터빈 블레이드와 코어 시제품 제작에 성공했으며 이로써 본격적인 엔진 양산 기반을 완성했습니다. 현재는 8,000파운드급 고출력 엔진 개발에 전념하고 있으며 향후 10,000파운드 이상급 엔진 개발도 계획 중입니다. 이런 발전 속도라면 올해 중에는 한국산 터보팬 엔진을 탑재한 첫 국산 무인 전투기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신 전투기 엔진은 약 70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며 극한의 고온을 견뎌야 하는 복잡한 기술 집약체입니다. 특히 전투기용 엔진은 초고속 기동성과 고출력을 요구받는 만큼 고바이패스보다는 저바이패스 엔진이 필수적입니다. 고바이패스는 주로 민항기처럼 효율을 중시하는 경우에 쓰이며 전투기처럼 고기동이 필요한 기체에는 엔진 내부로 직접 흡입된 공기를 중심으로 고출력을 내는 저바이패스 방식이 적합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설계 난이도와 안정성 문제로 인해 개발이 훨씬 어렵다고 평가됩니다. 조금의 결함만 있어도 추락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엔진 개발은 극도로 정밀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면 한국은 전방 터빈 블레이드의 압축비 향상과 소형화 기술을 접목해 출력과 수명을 동시에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엔진은 F-16 전투기에 탑재되는 단발 터보팬 엔진과 유사한 수준의 2000시간 수명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물론 아직은 미국의 최첨단 기술과 완전히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보긴 어렵지만 한국산 엔진은 이미 무인 스텔스기 제작에 투입될 수 있을 정도의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해외 의존 없이 자국 기술로 생산한 엔진을 운용함으로써 고장이 날 경우 미국 엔지니어를 수개월 기다리거나 새 엔진을 태평양 건너에서 수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도 매우 큰 강점입니다. 현재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터보팬 엔진은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가오리 X2의 시험 플랫폼에 탑재될 예정이며 5,500파운드 코어를 기반으로 8,000파운드 이상의 추력을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안으로 한국 기술로 만든 저바이패스 엔진을 탑재한 국산 스텔스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실제로 비행하게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엔진 기술과 스텔스 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향후 스텔스 무기체계를 대한민국이 선도하는 것이 목표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공식적인 발표가 진행되자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기술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레이더 반사면적 RCS 수치가 낮을수록 스텔스성이 높다고 하는데 KF-21 전투기를 살펴보면 두 개의 수직 및 수평 꼬리 날개는 모두 저피탐 형상으로 설계되었고 다이아몬드 모양 주익은 RCS 값은 낮추는 최적의 형태입니다. 꺽쇠 모양의 공기흡입구, 반매립식 내부무 장창도 스텔스 성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자면 KF-21 전투기는 현재 80% 이상의 스텔스 기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스텔스 기술은 다양한데 특히 레이더의 위치에 따라 RCS도 달라지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스텔스 형상은 정면 레이더에서 가장 작아 보이고 후면이나 측면에서는 레이더에 조금 더 쉽게 포착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면에서 레이더 망에 잡히지 않는다고 이것을 스텔스 성능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텔스 전투기는 형태뿐만 아니라 상대의 레이더 전파를 흡수해버리는 특수 도료를 발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텔스 페인트라고 불리는 램이라는 도료를 발라야 하죠. 램은 흑색 탄소 분말, 미세 철 입자를 함유하고 있어 레이더 전파 흡수에 유용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스텔스 도료는 이것이 유일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새로운 스텔스 물질을 개발해냈는데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램이 아닌 다른 스텔스 물질을 개발해내 세계 방산계의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것은 바로 메타물질입니다. 우리 한국은 2014년부터 메타물질 연구에 9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메타물질은 자연계의 대부분의 것을 흡수할 수 있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레이더 전파도 흡수할 수 있는데요. 메타물질은 램보다도 더욱 뛰어난 흡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이더의 주파수는 정말 다양한데 램에 비해 무려 5배나 넓은 레이더 주파수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훨씬 폭넓은 대역의 파동을 모두 흡수하여 스텔스 성능 자체가 확연히 우수해지는 것이죠. 대한민국 군사 분야 메타물질 연구팀에서는 파동 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레이더 또한 파동이기 때문에 최대한 폭넓은 파동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스텔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잠수함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해저용 스텔스나 적외선 카메라를 속일 수 있는 보병형 스텔스 장비 지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병형 스텔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투명 망토가 되는 셈인데요. 적군의 눈에 직접적으로 띄지 않는 이상 레이더가 우리 국군을 잡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을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메타물질 기술은 유일무이한 세계 최고의 기술이죠. 관련 특허만 해도 국내에서 364건, 해외에서 165건을 취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군사 관계자와 기술 과학자들은 대한민국이 KF-21 스텔스 성능을 이미 확보했다고 하고 있으며 한국 전투기가 5세대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이러한 기술적 우수함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한국의 교체 소요만 총 170대가량이며 폴란드, 말레이시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잠재 고객층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한 최소 300대 이상의 수요가 확보되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수출이익으로 생긴 자본력을 바탕으로 6세대급 전투기 연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6세대 전투기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무인 플랫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무기체계와 지휘 통제체계를 실시간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고성능 통신 링크 확보에 성공하면서 유인기와 무인기를 연동한 스텔스 작전 체계가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미래 공중전의 흐름 자체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반 기술입니다. 특히 무인 스텔스 전투기와 유인기 간의 유기적인 통합 작전, 즉 유무인 복합 편대 운영 기술은 6세대 전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손꼽히며 한국은 이미 이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들도 한국은 이미 6세대 전투기 체계로 진화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내용의 분석 기사를 여러 차례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비록 한국은 전투기 개발 역사에서는 후발주자이지만 이제는 일본을 포함한 수많은 경쟁국들을 기술력 면에서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단순한 운이나 일회성 성공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기술력과 집요한 열정 그리고 자주국방을 향한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하반기 스텔스 기술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KF-21의 블록3 모델을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시키기 위한 장기 개발 로드맵을 차근차근 실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한 걸음씩, 하지만 결코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대한민국. 그 발걸음은 느려 보일지 몰라도 누구보다 단단하고 치밀합니다. KF-21 보라매가 만들어갈 하늘, 그 위에 대한민국의 기술과 꿈이 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끝이 어디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